자,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또 음. 변동성은 사실 없었어요. 큰 변동성은 없었고, 뭐 앞서서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시경제 지표에 조금 반응을 생각보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장을 움직여줄 수 있는 촉매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지루한 횡보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촉매제가 그럼 뭐가 돼줄 수 있냐라고 그렇지. 했을 때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나는 현물 ETF. 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내년부터 다시 한번 불장을 가는 그 시기도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그 두 개 다 올해가 아닌 내년에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일단 올 하반기는 조금 우리 안에서의 조금 힘이 돼주는 나래티브가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사실 뉴욕 증시 거래 시간대를 기준으로 중후반대까지 사실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다가 뉴욕 증시 마감하면서 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미 증시도 다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뭐 후반대에 대해서 막 분위기가 악화된 이유는 이거다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미 증시랑 커플링돼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코인마켓캡 사이트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인마켓캡 사이트를 보면은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3% 정도 하락을 하면서 현재 1조 1천억 달러대 유지하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290억 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전일 대비 0.7% 정도 하락하면서 29,000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고, 일주일 전 대비는 2% 정도 하락이기 때문에 뭐 크게 유의미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잠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그쵸. 같은데, 네. 좀 관련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이 되게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도 지속적으로 ETF와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유럽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루 쉬어가는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긍정적인 촉매제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까 확인해봤듯이 가격적으로 변동성은 없었고요. 일단 이 ETF 같은 경우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제이코비 자산 운용사가 신청을 했고, 티커명은 BCOIN, 비코인이라는 ETF 스티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에 처음으로 펀드 승인을 받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원래 현물 ETF 승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FTX 사태가 있으면서 외부 요인으로 결국 출시가 연기가 됐고요. 어제 우리가 쉬면서 성공적으로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뭐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유럽에서 먼저 현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현물 ETF 충분히 뭐 증권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미 선례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도 조금 힘을 받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게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가는데, 이미 현물 기반으로 ETP 상품이 있었대요, 유럽에. 그렇기 때문에 뭐 최초라고 하기에는 이미 기존에 유사 상품이 있었던 부분이 이번 소식에 크게 힘을 실어주지 못한데 또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유럽 쪽에서는 ETF 출시가 됐는데, 지금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기한과 관련해서 내년 초까지도 연기가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출시되고 나서 2년 3년 동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번스타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이 ETF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이 대표적으로 아크 인베스트가 있을 텐데요. 아크 인베스트는 일단 내년 1월까지 이 심사 기한이 최종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운용사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뒤로 이제 쫙 있습니다. 뭐 블랙락, 비트와이즈, 바네크, 뭐 갤럭시 디지털, 피델리티, 발키리 있는데, 그 기업들은 내년 3월이 돼서야 해당 이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빨라도 내년 1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다. 이 내년 1월이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SEC가 지속적으로 연기시켜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내년 1월과 3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만큼 이 현물 ETF 승인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뭐 캐나다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뭐 유럽에서도 상장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안 되는 건 결국은 미국이 핵심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맞아요. 뭔가 돼야지 이게 강력한 모멘텀이 될 텐데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음. 자, 이제는 저희 비트코인 또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온체인 데이터. 그치 온체인 데이터상 또 다양한 신호들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온체인 데이터 저도 이제 온체인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아니다 보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분석은 못 도와드리지만 이제 기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해왔어요. 일단 최근에 단기 보유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숏텀 홀더들 비트코인을 장기가 아니라 단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이 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가격과 현재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은 비트코인을 155일 이내 보유한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가격을 추적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잠재적 시장의 바닥을 밝혀내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매도에 나서고 있다라는 지표로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 상실을 가리키면서 가격은 추가 하락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줌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빨간색 라인이 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가격 평균 가격대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이 비트코인 가격과 이 단기 홀더들의 가격이 만나면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익 실현하고 그냥 나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단기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이익 실현만 되면은 그냥 바로 팔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렇지. 거죠. 손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추가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상방이 아닌 하방에 관련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반감기에 대비해서 매집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나왔어요. 이 미국에 있는 거래소죠. 비트파이넥스가 매주 위클리 리포트 발간을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내년 4월에 예정돼 있는 반감기에 대비해서 물량 매집 단계에 돌입했다가 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실제적으로 캐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은 비트코인을 캐내면 그걸 시장에 팔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팔아야 되는데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채굴과 별개로 또 산다라는 사고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확히 5월 27일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리저브라 그래서 이 마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의미하는데요. 준비금이 뚜렷한 매집 추세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들이 사고 있는 가격대를 보니까 $30,000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매집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채굴자들도 $30,000 아래에서 사는 거면은 충분히 뭐 합리적인 가격이다. 좋은 가격대 산다라고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가는 게 어쨌든 내년 반감기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도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채굴자들이라 하면 사실은 원가에 이거를 확보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시장 가격에 사고 있다라는 건 저들도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지금 베팅을 하는 신호인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사실 배보다 배꼽이 최근엔 더 컸어요. 그러니까 맞아. 채굴 원가가 많이 비싸졌다는 거죠. 하나를 채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 쓰는, 지불해야 되는 그렇지. 비용들, 네트워크 비용이라던가 뭐 GPU라던가 맞아. 혹은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단 수요가 확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지금 미리 이 가격에 매집을 해놓으면은 비트코인 $50,000 가면 또 팔면 되잖아요. 그치. 이 사람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좋다라고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알트코인 흐름들도 좀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첫 장을 봤었나? PPT 네. 화면?
첫장을 그죠? 봤었죠. 그래서 그냥 그 제목은 뭐 네. say 뭐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텐데 그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거 이제 이따 이슈 때 말씀드릴 건데. 아, 그건 지금 네, 아니구나. 이슈 때 말씀드리고 그 네. 전에 조금 주요 알트코인 이야기도 오케이. 먼저 전해드릴게요. 네. 일단 SEC가 코인베이스랑 뭐 바이낸스랑 암호화폐 거래소 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직접 선정을 해서 너 증권이야. 너네 그래. 상패해라고 했었어요. 총 19개 코인들이었고 대부분 메이저 알트코인들이다 보니까 조금 타격이 아무래도 있었죠. 신뢰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실제 일부 거래소에서는 메이저 알트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 6월부터 쭉 흐름을 보니까 생각보다 얘네들이 견조한 거예요. 버티네. 잘 버텨주는 그래프만 봐도 아시겠지만 어. 뭐 크게 등락은 없어요. 그래요. 그냥 지속적으로 이제 잔잔히 가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 돼서는 거래량이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라나, 뭐 에이다, 폴리곤, 매틱, 파일코인,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의 19개 코인들을 모아놓은 현재 거래량 이게 지표예요. 거래량 추이만 그려놓은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에는 2%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이 19개 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량의 비중이 총 13%라고 해요. 그러니까 꽤 큰 부분이죠. 비트가 보통 도미넌스가 49%, 그러니까 비트가 50%를 다 차지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현재 13%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거의 비트를 제외한 제일 주요 코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처음에 소송 딱 제기했을 때 얘네 시가총액이 20% 정도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6월 4일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다시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플과 관련해서 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리플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또 입장이 나왔어요. 이 유튜브 한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치키 크립토라고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꽤 유명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이 리플이 다른 암호화폐 트랜잭션 비용 비교 결과를 보면은 훨씬 더 이 저렴하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더리움이 원래 제일 비싸고 그렇죠.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해외 거래소로 우리가 돈을 보내야 될 때 뭐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원화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원화를 받아주진 않는데 저희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원화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해당 코인을 그렇지. 해외로 보내는데 대부분 움직일 때 리플로 움직여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도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할 땐 늘 리플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짚으면서 지금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3대장인데 이 중에 리플만 계속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기술적으로 또 이제 비용적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문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 리플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힘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시바이누 토큰이 최근에 5천억 개가 이동하는 이 사태가 있었는데 개인 코인- 지갑에서 이 거래소로 네, 판다는 코인베이스. 그쵸, 판다는 거죠. 사려고는 움직이진 그러니까. 않으니까요. 이 목적지가 코인베이스였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로 정확히는 4,780억 개라고 하는데요. 이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시장에 나와봐야 아는 건데 일단 시바이누가 5천억 개 정도면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의 변동성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에 조금 약간 주인공처럼 역할을 해줬던 게 이 헤데라라는 코인인데 상위 시가총액 30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굉장히 근본 있는 코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 헤데라를 채택을 해서 지금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제 시스템과 관련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 코인인데 헤데라 시그래프가 연준의 즉시 결제 시스템은 페드 나우와 함께 이 지금 플랫폼 드롭 서비스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헤데라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 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존 대기업들에서 헤데라 네트워크를 채택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런칭한다는 거는 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네트워크의 이
이 사용량까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호재가 전해져도 사실 가격에는 변동성이 없는 시장을 지나고 있다가 간만에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는 케이스가 나타났고 헤데라가 그 주인공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주일 전 대비 한 10% 정도 오른 가격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고가 기준으로 26% 정도 한 주 동안 움직였고 최근에 있었던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